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천재, 뉴턴의 소름 돋는 이면.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던 그날, 하늘은 평소와 다름없이 푸르렀고, 공기는 기분 좋게 선선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아래 영국 런던의 심장부는 지옥의 불길보다 뜨거운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서기 1665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포식자로 불리는 흑사병이 런던의 좁은 골목을 집어삼켰습니다. 사람들은 어제까지 함께 웃던 이웃이 오늘 아침 싸늘한 시신으로 들것에 실려 나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시체를 치우라는 종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문마다 붉은 십자가가 그려지며 죽음의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 아비규환의 한복판에 23살의 평범한 청년 아이작 뉴턴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 학사 학위를 받은 꿈 많은 졸업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흑사병은 그에게서 미래를 앗아갔습니다.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서둘러 모든 강의를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귀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식의 전당은 굳게 닫혔고 뉴턴은 쫓겨나듯 짐을 챙겨 고향인 울스소프의 작은 농가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세상은 멈췄습니다. 경제는 마비되었고 모든 소통은 단절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 숨어 신에게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겉보기에 뉴턴의 삶 역시 여기서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바로 이 순간을 인류 최대의 반전이라고 기록합니다.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질려 시간을 죽이고 있을 때 뉴턴은 그 지독한 고독을 자양분 삼아 우주의 비밀번호를 해독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훗날 역사학자들은 뉴턴이 고향 농가에서 보낸 이 18개월을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전염병을 피한 피신기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지능이 수천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들을 한 청년이 다락방에서 혼자서 다 풀어버린 전무후무한 지적 대폭발의 시기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혹시 인생의 암흑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열심히 준비하던 일이 좌절되고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것 같은 기분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뉴턴의 18개월에 주목해 주십시오. 당신의 정체기가 어떻게 인생 최고의 전성기로 바뀔 수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뉴턴이 도착한 울스소프의 농가는 지독하게 조용했습니다. 전염병의 소문조차 희미해질 만큼 고요한 시골 마을. 하지만 뉴턴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웠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채우지 못한 학문적 갈증을 이 정적 속에서 폭발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고향집 다락방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누구도 정답을 알지 못했던 근원적인 의문들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빛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빛이 순수한 백색이며 무지개는 그저 빛이 어딘가에 부딪혀 오염된 결과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뉴턴은 이 고정관념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방의 바늘구멍 하나를 뚫어 아주 미세한 한 줄기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삼각형 모양의 유리 조각인 프리즘에 통과시켰습니다. 그 순간 어두운 벽면 위로 7빛깔의 찬란한 무지개가 펼쳐졌습니다. 뉴턴은 깨달았습니다. 빛은 오염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 안에 온 세상을 채우는 모든 색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빛의 본질을 처음으로 목격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뉴턴의 광기 어린 집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빛의 굴절과 성질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눈을 실험 도구로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둔탁한 바늘을 자신의 안구와 뼈 사이에 찔러 넣어 눈의 형태가 변할 때 시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접 관찰한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그의 갈망은 죽음의 공포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빛의 근원을 파헤쳐 어둠을 밝히려는 혁명가였습니다. 빛의 비밀을 풀어낸 뉴턴은 이제 더 거대한 벽에 도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의 법칙이었습니다. 당시의 수학은 멈춰있는 사물을 계산하는 데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합니다. 날아가는 화살의 궤적, 출렁이는 파도의 높이, 밤하늘을 수놓는 행성들의 불규칙한 속도. 뉴턴은 이 역동적인 변화를 숫자로 기록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수학 도구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좌절하는 대신 새로운 수학을 직접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학생을 괴롭히지만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근간이 된 미적분학의 탄생입니다. 스승도 없고 토론할 동료도 없는 다락방에서 그는 잉크가 떨어지면 수트로 벽에 계산식을 써내려가며 무한의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그는 찰나의 순간을 쪼개고 또 쪼개어 변화의 본질을 숫자로 포착해냈습니다.
이 18개월 동안 뉴턴이 혼자서 이룩한 수학적 성취는 유럽의 모든 수학자가 지난 수백 년간 쌓아 올린 업적보다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과나무 아래에서의 통찰이 찾아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정원에 앉아 명상에 잠겨있던 뉴턴의 눈앞으로 사과 한 알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수만 년 동안 인류가 보아온 지극히 당연한 현상. 하지만 뉴턴의 뇌리에는 번개가 쳤습니다. 왜 사과는 옆으로 가거나 위로 솟구치지 않고 땅으로만 떨어지는가? 지구는 왜 저 사과를 끌어당기는가? 그리고 만약 지구가 저 사과를 잡아당긴다면 왜 저 하늘에 떠있는 달은 잡아당기지 않는가? 아니, 어쩌면 지구는 이미 달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질문은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과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힘과 거대한 다리, 지구 주위를 돌게 만드는 힘이 결국 같은 힘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상의 법칙과 천상의 법칙이 하나로 통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우주의 질서가 한 청년의 계산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뉴턴은 이 고립된 농가에서 우주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의 정체를 밝혀낸 것입니다. 여러분, 뉴턴이 보낸 18개월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생의 정체기는 당신이 뒤처지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성장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뉴턴은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거인의 어깨 위로 올라가기 위해 그가 암흑 속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사투를 벌였는지를 말입니다. 그는 고립을 외로움으로 낭비하지 않고 몰입으로 채웠습니다. 절망을 핑계 삼지 않고 탐구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흑사병이라는 거대한 암흑이 세상을 덮었을 때 뉴턴은 그 어둠을 원망하는 대신 스스로 촛불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밝힌 촛불은 훗날 인류 문명 전체를 비추는 거대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암흑기라고 느껴지신다면 당신도 뉴턴처럼 당신만의 다락방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호기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멈춰 세웠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우주의 비밀을 풀 시간을 허락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6번의 불합격, 끊임없는 실패, 보이지 않는 미래. 그 모든 것은 당신의 기적의 해를 위한 서막일 뿐입니다. 뉴턴의 18개월이 증명하듯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만 가장 눈부신 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뉴턴이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어떻게 고독을 이겨내고 인류의 지성을 수백 년 앞당겼는지 그 구체적인 사유의 과정을 더 깊이 추적해보려 합니다. 다락방의 낡은 창문 너머로 해가 뜨고 지기를 수백 번 반복하는 동안 아이작 뉴턴의 시간은 세상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죽음의 공포가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이 좁은 방 안에서 뉴턴은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적 영토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피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주의 설계도를 훔쳐보는 도둑이었고 신의 언어를 해독하는 번역가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천재의 발견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 번쩍하고 떠오르는 영감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뉴턴의 18개월은 그런 낭만적인 풍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인내와 스스로를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잔혹한 몰입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문제들을 내 앞에 항상 놓아두고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듯 완전한 빛이 내 안에서 피어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뉴턴이 이 시기에 맞서 싸운 첫 번째 거인은 바로 무한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당시의 수학은 멈춰있는 상태를 측정하는 데는 뛰어났지만 흐르는 강물이나 날아가는 화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뉴턴은 이 한계를 돌파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찰나의 순간을 무한히 쪼개면 그 안에 변화의 본질이 숨어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잉크가 말라붙은 키펜을 쥐고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계산에 매달렸습니다. 종이가 부족해지자 그는 읽던 책의 좁은 여백에 깨알 같은 글씨를 채워 넣었습니다. 수학적 증명이 막힐 때면 그는 방 안을 미친 듯이 서성거리며 머릿속으로 수천 개의 방정식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하인이 가져다준 식사가 하얗게 곰팡이가 필 때까지 그는 자신이 배고프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광기 어린 집착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미적분학의 전신인 유율법이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참고할 문헌도 없던 그 고립된 다락방에서 뉴턴은 현대 과학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혼자서 재련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뉴턴의 호기심은 숫자의 세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스며드는 한 줄기 빛에 매료되었습니다. 당시 과학계의 거장들은 빛이 순수한 본질이며 색깔은 그저 빛이 어둠과 섞여 나타나는 일종의 그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뉴턴은 이 권위 있는 이론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암막 커튼으로 빛을 완전히 차단한 뒤 작은 구멍을 통해 들어온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켰습니다. 벽면에 펼쳐진 무지갯빛 스펙트럼을 보며 그는 소름 돋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색깔은 빛이 오염된 결과가 아니라 백색광 자체가 이미 모든 색을 품고 있는 결합체가 아닐까? 그는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두 번째 프리즘을 가져왔습니다. 무지개 색깔 중 하나만을 골라 다시 프리즘에 통과시킨 것입니다. 만약 색깔이 빛의 오염이라면 다시 색이 변해야 했지만 빨간색은 끝까지 빨간색으로 남았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명쾌한 실험으로 뉴턴은 인류가 수천 년간 믿어온 광학의 상식을 뒤엎어버렸습니다. 뉴턴의 연구 방식은 때로 광기를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빛의 굴절이 수정체의 모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는 뭉툭한 바늘을 자신의 눈 뒤쪽으로 밀어넣는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눈동자를 압박하며 나타나는 시각적 변화를 무심하게 기록하는 그의 모습은 진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조차 기꺼이 내던질 준비가 된 순교자와 같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느끼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보다 진리를 투사하는 하나의 렌즈가 되고자 했습니다. 이 지독한 고립의 시간 동안 뉴턴은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소란스러운 시장 바닥이나 화려한 사교 모임에서는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모든 소음이 사라진 정적의 공간, 고독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자신을 녹여낼 수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뉴턴에게 흑사병으로 인한 격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방해물로부터 보호받으며 오직 진리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가장 사치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정체기에 머물러 있다고 느껴진다면,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나지 않아 어두운 터널 속을 걷는 것 같다면 뉴턴의 이 18개월을 다시금 되새겨 보십시오. 뉴턴이 발견한 우주의 법칙들은 그가 가장 불행하고 외로웠던 시절에 잉태되었습니다. 그가 겪은 결핍과 고립은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예리하게 벼려냈습니다. 남들이 절망하며 하늘을 원망할 때 그는 하늘의 별을 보며 숫자를 적었습니다. 실패는 당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뉴턴처럼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당신만의 법칙을 찾아내야 한다는 우주의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뉴턴은 6번, 아니 그보다 더 수만 번의 계산 실패를 겪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천재적인 두뇌가 아니라 정답이 나올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엉덩이의 힘에서 나왔습니다. 뉴턴의 다락방은 이제 단순한 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중세의 미신에서 벗어나 근대의 과학으로 진입한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만든 것은 한 청년의 꺾이지 않는 고집과 고독을 즐기는 용기였습니다. 18개월의 시간이 흘러 흑사병의 기세가 꺾이고 대학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돌아온 뉴턴은 이전의 그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머릿속에 온 우주의 지도를 그려 넣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뉴턴이 발견한 이 놀라운 법칙들이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와 인류의 상식을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만유인력이라는 거대한 개념으로 우주의 질서를 하나로 통합했는지, 그 극적인 과정을 살펴보려 합니다. 당신의 어둠이 깊을수록 당신이 맞이할 새벽은 더 찬란할 것입니다. 다락방의 좁은 창틀 너머로 울스소프의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흑사병의 기세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지만 뉴턴은 여전히 자신만의 요새에 머물며 사유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학의 언어를 정립하고 빛의 파편들을 모으던 그는 이제 자신의 시선을 더 높은 곳으로 돌렸습니다. 바로 저 광활한 밤하늘을 수놓는 행성들의 움직임과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중력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일화로 기록될 사과나무의 기적은 바로 이 평온한 고요 속에서 잉태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뉴턴은 정원의 사과나무 아래 앉아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나뭇가지에서 잘 익은 사과 한 알이 땅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수만 년 동안 인류가 보아온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뉴턴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과가 떨어졌다는 사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라는 질문에 꼬리를 물고 우주의 끝까지 달려나갔습니다. 사과는 왜 옆으로 가거나 위로 솟구치지 않고 항상 땅을 향해 수직으로만 떨어지는가? 지구는 왜 저 사과를 끌어당기는가? 이 단순한 의문은 곧 소름 돋는 통찰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지구의 중심에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면
그 힘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사과나무 높이까지일까? 아니면 저 산 꼭대기 너머일까? 뉴턴의 상상력은 구름을 뚫고 대기권을 넘어 밤하늘의 달에까지 가닿았습니다.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긴다면 왜 저 높은 곳에 떠있는 달이라고 잡아당기지 않겠는가? 그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지구는 이미 달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다만 달이 지구로 추락하지 않는 이유는 달이 가진 회전의 힘과 지구가 당기는 중력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궤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지성사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인류는 지상의 법칙과 천상의 법칙이 완전히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불완전하고 가변적이지만 밤하늘의 별들은 신의 영역이며 완벽하고 영원한 법칙에 의해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대의 청년 뉴턴은 사과 한 알을 통해 그 거대한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사과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그 힘이 곧 거대한 행성들을 우주 공간에 붙잡아두는 힘과 같다는 선언. 지상과 천상의 법칙이 하나로 통합되는 만유인력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뉴턴은 이 직관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다락방의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새로운 수학적 언어인 미적분을 동원해 중력의 크기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량이 클수록 당기는 힘이 강해지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힘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여 약해진다는 역제곱의 법칙을 수식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는 종이가 까맣게 변할 정도로 수천 번의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계산 결과가 자신의 가설과 일치하지 않아 절망하기도 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뉴턴의 몰입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그는 중력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관찰하며 몇 시간이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주를 거대한 시계장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태엽이 바로 중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놀라운 발견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이 완벽해질 때까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철벽 같은 논리를 갖출 때까지 다락방의 어둠 속에 그 지식을 묵혀두었습니다. 그는 박수갈채를 갈구하는 유명 인사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탐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발견한 것은 중력이라는 물리적 법칙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연결의 힘이었습니다. 사과와 지구, 지구와 달, 달과 태양,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의 모든 입자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장엄한 연결 고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사소한 실패, 이름 없는 고난, 그리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인내의 시간들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이 우주의 법칙을 완성했듯이 당신의 암흑기 속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당신의 위대한 전성기를 지탱하는 중력이 될 것입니다. 뉴턴은 고립된 18개월 동안 이 우주의 연결 고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우주 전체와 대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독한 몰입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수천 년 전의 고대 학자들과 논쟁했고 미래의 과학자들이 걸어갈 길을 미리 닦아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두었던 흑사병을 원망했지만 뉴턴에게 그 역병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주고 오직 진리에만 집중하게 해준 고마운 장막이었습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홀로 남겨진 기분을 느끼고 계신가요? 뉴턴의 사과를 기억하십시오.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듯 세상은 여전히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당신 또한 세상을 향해 당신만의 인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독은 당신이 더 거대한 우주의 법칙을 깨닫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당신이 딛고 서 있는 이 땅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중력이 당신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과나무 아래에서 시작된 이 작은 생각의 불씨는 이제 거대한 불꽃이 되어 중세의 미신을 불태우고 근대 과학의 여명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뉴턴의 18개월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영원히 인류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 다락방을 나가 세상을 향해 자신의 발견을 증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진리는 단순함 속에 있으며 그 단순함을 찾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뉴턴이 이 방대한 연구 성과를 어떻게 정리하여 인류 최고의 저작이라 불리는 프린키피아를 탄생시켰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또 다른 시련과 갈등은 무엇이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도 사과가 떨어지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드디어 런던을 뒤덮었던 흑사병의 검은 그림자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로 굳게 닫혔던 케임브리지 대학의 문이 다시 열리고 흩어졌던 학자들이 하나둘씩 상아탑으로 돌아왔습니다. 울스소프의 다락방에서 18개월을 보낸 아이작 뉴턴도 짐을 쌌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종이 뭉치와 계산이 빼곡한 노트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초라한 청년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인류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우주의 설계도가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그가 발견한 진리들을 세상의 언어로 증명해내는 처절한 기록의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뉴턴은 대학으로 돌아온 뒤에도 자신의 발견을 세상에 알리는 데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성보다는 완벽함을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만유인력과 미적분의 원리를 더 정교하게 다듬는 데 수년을 더 바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헨리 해성으로 유명한 에드먼드 헨리가 뉴턴을 찾아옵니다. 당시 과학계는 행성이 왜 타원 궤도로 도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헨리의 질문에 뉴턴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이미 제가 몇 년 전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역제곱의 법칙을 따르면 당연히 타원이 나옵니다. 헨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 유럽의 천재들이 수십 년간 매달려온 난제를 이 젊은 교수는 이미 서랍 속에 처박아둔 종이 몇 장으로 해결해 놓았던 것입니다. 헨리의 간곡한 설득 끝에 뉴턴은 드디어 자신의 연구를 책으로 펴내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지성사의 에베레스트라 불리는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즉 프린키피아의 탄생 서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필 과정은 고독했던 다락방에서의 시간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뉴턴은 집필이 시작되자 다시 한번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했습니다. 그는 식사를 가져다준 하인이 방을 나가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집필에 몰입했습니다. 때로는 옷을 입는 법도 잊어버리고 한쪽 양말만 신은 채 며칠 동안 계산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글을 쓰는 행위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신이 설계한 우주의 질서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수학이라는 정교한 칼로 미신과 추측의 구름을 걷어내고 우주가 수학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키게임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이 책에서 뉴턴은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작용-반작용의 법칙이라는 세 가지 운동 법칙을 선포했습니다. 이 세 줄의 짧은 문장은 인류가 사물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하늘 위의 별부터 땅 위의 먼지 한 톨까지 우주 만물이 보이지 않는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은 당시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넘어선 공포에 가까운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뉴턴은 신을 우주에서 몰아낸 것이 아니라 신이 얼마나 위대한 수학자인지를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탄생에는 언제나 시기와 질투가 따르는 법입니다. 뉴턴의 성공을 지켜보던 동시대의 학자들은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로버트 훅과의 우선권 논쟁은 뉴턴의 예민한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뉴턴은 비판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성격이었고 다시는 과학적 발견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은둔하기도 했습니다. 암흑기보다 더 지독한 심리적 암흑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고통은 뉴턴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비난에 휘둘리는 대신 자신의 논리를 더 완벽하게 무장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집요함의 힘입니다. 천재적인 영감이 떠오르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지만 그 영감을 세상이 인정하는 진리로 바꾸는 데는 수만 번의 반복된 계산과 밤샘 노력이 필요합니다. 6번의 실패 뒤에 7번째 도전을 준비하는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집요함입니다.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본 뒤에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20년 가까운 세월을 더 연구했습니다. 기적은 운 좋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스스로 빚어내는 결과물입니다. 뉴턴은 말했습니다. 나는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 이 말은 그가 오직 증명된 사실과 수학적 논리에만 근거하여 세상을 바라보았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막막하고 불확실해 보인다면 뉴턴처럼 당신만의 프린키피아를 써보십시오. 감정적인 불안에 휘둘리기보다 당신이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실패한 원인이 정확히 어떤 수치로 나타나는지 냉철하게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막연한 희망보다 정교한 분석이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고립된 18개월 동안 잉태된 씨앗은 프린키피아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인류 문명의 그늘이 되었습니다. 뉴턴은 이 책을 통해 인류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를 선물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력을 계산하여 달에 배를 띄우고
가속도의 법칙을 이용해 자동차와 비행기를 만듭니다. 이 모든 현대 문명의 혜택은 300년 전 어두운 다락방에서 촛불을 켜고 홀로 밤을 지새웠던 한 청년의 인내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의 암흑기도 언젠가 한 권의 책으로 혹은 한 편의 성공 신화로 기록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시련은 당신의 프린키피아에 들어갈 가장 극적인 장이 될 것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비웃거나 당신의 가치를 몰라준다고 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뉴턴도 수많은 비판과 갈등 속에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이 발견한 당신만의 진리가 얼마나 견고한가입니다. 이제 뉴턴은 과학의 정점을 넘어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상아탑을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천재 과학자조차 피할 수 없었던 인간적인 고뇌와 실수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영웅이 된 뉴턴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고독을 기적으로 바꾼 남자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궤도에서도 이제 막 거대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의 정적 속에서 중력의 법칙을 설계하던 뉴턴의 시선은 이제 우주를 가로질러 우리 눈으로 쏟아지는 존재, 바로 빛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빛은 신의 순수함을 상징하는 무색의 존재였습니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당대의 거장 데카르트까지 모든 학자는 백색광이 가장 순수한 상태이며 색깔이란 빛이 물체에 부딪혀 오염되거나 굴절되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그림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뉴턴은 이 수천 년 된 믿음의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는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단 한 줄기 빛만을 허락한 채 인류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마법 같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뉴턴은 창문에 작은 구멍을 내어 들어온 가느다란 햇빛 앞에 삼각형 모양의 유리 조각, 프리즘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대편 벽면 위로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의 찬란한 무지개 띠가 길게 늘어선 것입니다. 단순히 빛이 꺾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뉴턴은 이 실험을 통해 백색광이 사실은 온갖 색깔의 빛이 뒤섞여 만들어진 복합체라는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지개가 프리즘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웃었지만 뉴턴은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 더 정교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무지갯빛 중에서 오직 빨간색 빛만을 골라 두 번째 프리즘에 통과시켰습니다. 만약 프리즘이 빛을 오염시키는 것이라면 빨간색은 다른 색으로 변해야 했지만 빨간색은 끝까지 빨간색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무지개로 펼쳐진 모든 빛을 다시 렌즈로 모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화려한 색깔들은 다시 하나의 순수한 백색광으로 돌아왔습니다. 쪼개졌던 빛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뉴턴은 확신했습니다. 빛은 오염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세상의 모든 색을 품고 있는 기적의 산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뉴턴의 탐구욕은 이론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빛이 우리 눈을 통해 어떻게 인식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위해 광기에 가까운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뭉툭한 바늘을 가져와 자신의 눈꺼풀 뒤쪽, 안구와 뼈 사이 깊숙한 곳까지 밀어 넣었습니다. 바늘 끝으로 안구를 압박하며 시각적 왜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색깔의 고리가 나타나는지를 직접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자칫하면 실명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지만 뉴턴에게 자신의 육체는 진리를 확인하기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느끼는 인간이기보다 우주의 비밀을 투사하는 정교한 관측 장비가 되고자 했습니다. 이 지독한 집념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굴절 망원경의 한계를 극복한 반사 망원경이었습니다. 당시 망원경들은 렌즈를 통과할 때 빛이 번지는 색수차 현상 때문에 전체를 선명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뉴턴은 빛의 굴절 대신 반사를 이용해 거울로 빛을 모으는 획기적인 방식을 고안해냈습니다. 이 작은 망원경은 당시 거대한 망원경들보다 수십 배 더 선명하게 우주를 보여주었습니다. 뉴턴은 이제 자신이 만든 망원경으로 더 먼 우주, 더 깊은 진리의 심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뉴턴이 빛을 연구하며 보여준 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정말로 믿고 계신가요? 혹은 세상이 정해준 정답에 눈이 가려져 진짜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뉴턴은 모두가 백색이라고 말할 때 그 안에 숨겨진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남들이 어둠이라고 말할 때 그 안에서 빛의 파동을 계산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다수결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고독한 관찰자의 눈에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6번의 실패를 겪으며 당신의 눈앞이 캄캄해졌다면 뉴턴의 프리즘을 떠올려 보십시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햇빛 같아도 그 안에는 수만 가지 색깔이 숨어 있듯이
지금 당신이 겪는 무채색의 시련 속에는 훗날 당신의 인생을 화려하게 장식할 성공의 색깔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색깔들이 하나로 섞여 있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이 인내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찬란한 무지갯빛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뉴턴은 광학 연구를 통해 빛의 입자설을 주장하며 빛이 아주 미세한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훗날 빛이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론의 일부가 수정되기도 했지만 그가 세운 광학의 기초는 오늘날 현대 물리학과 양자역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누구보다 정직하게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에 반대하는 학자들과 치열하게 논쟁했고 때로는 그 상처로 인해 수년간 입을 닫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조차 그는 빛의 속도를 계산하고 우주의 온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암흑기 속에서 빛의 정체를 밝혀낸 뉴턴은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가 아니라 빛을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한 배경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가 다락방의 커튼을 닫고 암시를 만들었기에 무지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당신의 삶에 찾아온 어둠 역시 당신 안에 숨겨진 재능을 분리해내고 발견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일 수 있습니다. 뉴턴은 빛을 쪼개어 세상을 분석했고 다시 합쳐서 진리를 통합했습니다. 이제 뉴턴의 서사는 과학의 영역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우주의 법칙을 깨달은 천재가 현실 세계의 탐욕과 광기를 마주했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초패국장으로서 위조지 패범들과 벌인 숨막히는 전쟁과 주식 투자의 실패라는 인간적인 면모까지. 우리는 이제 과학자 뉴턴을 넘어 인간 뉴턴의 진짜 모습을 만나러 갑니다. 평생을 다락방의 정적과 밤하늘의 고요 속에서 보냈던 아이작 뉴턴은 인생의 후반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자신의 전장을 옮깁니다. 1696년 신을 넘긴 나이의 뉴턴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런던의 초패국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붕괴 직전의 암흑기였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은하들은 가장자리를 깎아내 금속 가치를 가로채는 범죄로 인해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정교한 위조지폐와 가짜 동전들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천재 과학자가 명예직으로 편히 쉬러 갔다고 생각했지만 뉴턴은 그곳에서 우주의 질서를 바로잡았던 그 집요함으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뉴턴은 조폐국에 도착하자마자 특유의 과학적 분석력을 가동했습니다. 그는 화폐 제조 공정을 마치 공장의 기계처럼 정밀하게 재설계했습니다. 주조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였고 동전 가장자리에 미세한 톱니들 무늬를 넣어 깎아내는 범죄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동전 가장자리의 무늬는 바로 뉴턴의 천재성이 남긴 흔적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싸움은 기술이 아닌 인간의 탐욕을 향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최대의 위조범이자 범죄 조직의 수괴였던 윌리엄 첼로너와의 대결은 훗날 셜록 홈즈의 추리 소설보다 더 극적인 전쟁으로 기록됩니다. 위조범 첼로너는 막강한 재력과 인맥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교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뉴턴을 모함하고 자신을 초패국의 고문으로 임명해달라고 의회에 청탁할 만큼 대담했습니다. 일반적인 관료였다면 적당히 타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뉴턴은 누구입니까? 그는 진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눈에 바늘을 찌르던 사람입니다. 뉴턴은 과학자가 아닌 수사관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는 변장을 하고 런던의 지저분한 뒷골목 술집을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했고 수백 명의 증인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그는 범죄자들의 알리바이를 수학적 논리로 격파하며 첼로너의 목을 죄어갔습니다. 이 시기 뉴턴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직함은 지혜의 책에서 첫 번째 장이다. 그는 우주의 만유인력이 있듯 인간 사회에는 변하지 않는 정의의 법칙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2년여의 끈질긴 추적 끝에 뉴턴은 첼로너의 모든 죄를 입증해냈고 그를 교수대에 세웠습니다. 자비나 타협은 없었습니다. 뉴턴에게 위조범은 우주의 질서를 교란하는 불량 행성과 같았고 반드시 제거해야 할 오류였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정점에서 내려온 거인이 현실 세계의 악을 심판하는 모습은 영국 사회에 거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초패국장으로서 보여준 뉴턴의 모습은 우리에게 실패와 암흑기를 돌파하는 또 다른 열쇠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함입니다. 뉴턴이 6번의 실패가 아닌 단 한 번의 성공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지식이 단순히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자격증 시험에 떨어졌거나 프로젝트에 실패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뉴턴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던져 끝까지 추적해 보았는가?
당신의 전문성이 현실의 거친 파도를 이겨낼 만큼 견고한가? 뉴턴은 조폐국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기사자기를 받았고 인류 최초로 경이라는 칭호를 얻은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별의 궤도를 계산했고 초폐국의 회계 장부를 1페니의 오차도 없이 관리했습니다. 그에게 삶이란 매 순간 신이 부여한 질서를 수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상아탑에만 갇혀있던 천재가 세상 밖으로 나와 사회의 병폐를 치유하는 과정은 지식이 어떻게 세상을 구하는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찬란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뉴턴의 고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독신이었고 친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고립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적을 이용해 더 방대한 사유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연대기를 연구하며 인류의 미래를 계산했고 고대 이집트의 신비를 파헤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평가보다 자신이 발견한 진리의 무게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뉴턴의 초폐국장 시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암흑기는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그 상황을 직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농가 다락방에서도 런던의 분주한 초폐국에서도 뉴턴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집요하게 추적하며 끝까지 완벽을 추구하는 것. 그 단순한 원칙이 그를 우주의 거인이자 영국 경제의 구원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철두철미한 천재에게도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인간의 관계는 계산할 수 없다며 한탄했던 그의 뼈아픈 실수. 바로 남의 회사 추식 사건으로 전 재산을 잃게 되는 인간적인 비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씬에서는 천재 과학자 뉴턴이 어떻게 무너졌고 그 실패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마지막 교훈을 남겼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가장 완벽했던 인간이 겪은 가장 인간적인 추락. 그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전할 것입니다. 천재적인 지성으로 우주의 법칙을 해독하고 초폐국장으로서 위조 지폐범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무적의 거인 아이작 뉴턴.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제되지 않는 인간의 욕망, 즉 관기였습니다. 1720년 영국 전역을 휩쓴 사상 초유의 경제 거품인 남해회사 사건은 이른을 넘긴 노학자 뉴턴에게 인생 최대의 굴욕과 암흑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투자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뉴턴의 가장 인간적인 실패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남해회사가 남미 무역의 독점권을 가졌다는 소문과 함께 주가가 폭등하며 집단적인 관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귀족부터 하인까지 심지어는 지혜의 상징이었던 지식인들조차 일확천금을 꿈꾸며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뉴턴 역시 처음에는 냉철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남의 회사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과열을 감지하고 적당한 시기에 주식을 매각하여 오늘날 가치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과학자다운 절제와 정확한 타이밍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주식을 판 뒤에도 가격은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어제까지 자신보다 가난했던 이웃들이 주식으로 벼락부자가 되어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지켜보며 천재 과학자의 이성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포모FOMO, 즉 나만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소외감과 군중 심리가 우주의 질서를 계산하던 그의 뇌를 마비시킨 것입니다. 뉴턴은 결국 자신이 주식을 팔았던 가격보다 훨씬 높은 정점에서 전 재산을 다시 쏟아붓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거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의 회사의 실체가 허구임이 드러나자 주가는 순식간에 폭락했고 영국 경제는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뉴턴은 이 사건으로 오늘날 가치로 약 40억 원에서 50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학문에 매진해 모은 부가 단 몇 주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경노한 뉴턴은 자신의 집에서 남의 회사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못하게 했으며 훗날 이 뼈아픈 경험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관계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 여러분, 뉴턴의 이 처참한 실패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아무리 똑똑한 천재라도 감정의 소용돌이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6번의 실패를 겪으며 고통받는 당신에게 뉴턴의 이야기는 역설적인 위로를 건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뇌를 가졌던 사람조차 인생의 후반전에서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실패는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뉴턴은 전 재산을 잃었지만 자신의 본질인 학문적 탐구까지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좌절에 빠져 남은 인생을 허비하는 대신 다시 서재로 돌아가 신학 연구와 역사학에 몰입했습니다. 그는 돈이 가져다주는 안락함보다 진리가 주는 평온함이 더 크다는 사실을 뼈저린 대가를 치르고 재확인했습니다. 어쩌면 이 거대한 경제적 암흑기는 그에게 세상의 덧없음을 가르쳐주고 그를 다시 영원한 진리의 세계로 돌려보내기 위한 마지막 시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무언가에 크게 실패해 재산을 잃었거나 명예를 잃었습니까? 혹은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자책하며 밤을 지새우고 계신가요? 뉴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우주를 정복했지만 자신 안의 욕망을 다스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그의 위대함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뉴턴을 주식으로 망한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빛의 비밀을 밝힌 인류의 거인으로 기억합니다. 당신의 실패 역시 당신이라는 사람의 전체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실패는 당신의 인생이라는 긴 서사에서 아주 작은 얼룩일 뿐입니다. 뉴턴은 이 암흑기를 지나며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이 바다 앞에 조약돌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광기 어린 세상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된 노학자는 남은 생을 더욱 조용히 진리를 묵상하며 보냈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의 숫자는 틀렸을지 몰라도 자연이 보여주는 수학적 질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마지막 안식을 찾았습니다. 평생을 고독한 다락방의 정적 속에서 때로는 치열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진리의 파편을 수집했던 노학자는 이제 84회의 생애를 뒤로하고 영원한 안식을 준비합니다. 그는 인류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우주의 지도를 그렸고 신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밤하늘의 규칙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해냈습니다. 하지만 생의 끝자락에 선 이 거인이 남긴 마지막 회고는 우리를 다시 한번 깊은 전율에 빠뜨립니다. 뉴턴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 나는 그저 해변에서 노는 어린아이와 같았다. 내 앞에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거대한 진리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나는 그저 해변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매끄러운 조약돌이나 예쁜 조개를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아이였을 뿐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지성을 가졌던 이가 남긴 이 말은 겸손을 넘어선 성찰의 정점입니다. 그는 우주의 모든 비밀을 풀었다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발견한 그 엄청난 법칙들조차 드넓은 진리의 바다에서 퍼올린 물 한 바가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평생의 고독을 통해 깨달았던 것입니다. 1727년 3월 뉴턴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을 때 영국은 그를 국왕에 버금가는 예우로 배용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왕들과 영웅들이 잠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치되었습니다. 그의 관을 운구한 이들은 당시 영국의 최고 권력자들이었으며 볼테르는 이 광경을 보고 자신을 다스리는 왕보다 자신을 가르쳐준 학자를 더 존경하는 나라라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장례식보다 더 빛났던 것은 그가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뉴턴이 20대의 암흑기 속에서 싹 튀었던 미적분과 만유인력, 그리고 광학의 원리들은 현대 문명이라는 거대한 빌딩을 지탱하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며 먼 우주의 행성을 탐사하는 이 모든 기적의 뿌리에는 300년 전 흑사병을 피해 고립되었던 한 청년의 끈질긴 사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턴은 우리에게 단순히 과학적 지식만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고독의 시간을 어떻게 기적으로 치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대한 본보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단순함 속에서 발견되며 복잡함이나 혼란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여러분, 8편에 걸친 뉴턴의 인생 드라마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6번의 실패를 겪으며 좌절하고 있는 당신에게, 혹은 인생의 갑작스러운 멈춤 앞에 당황하고 있는 당신에게 뉴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암흑기는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찾아온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을 잠시 끄고 당신만의 기적의 해를 준비하라는 우주의 강력한 초대장입니다. 뉴턴이 다락방의 촛불 하나로 우주의 끝을 보았듯이 당신의 내면에도 이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빛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패는 당신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뉴턴도 사과를 떨어뜨린 뒤 수십 년을 의심과 싸웠고 초폐국에서 범죄자들과 사투를 벌였으며 주식시장에서 전 재산을 잃는 인간적인 수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얼룩과 흉터조차 그의 위대한 생애를 완성하는 필연적인 조각들이었습니다. 당신의 불합격 통지서, 당신의 눈물 젖은 밤,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보낸 시간들 또한
훗날 당신의 프린키피아를 장식할 가장 감동적인 챕터가 될 것입니다. 뉴턴은 해변에서 조개를 줍는 아이의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결과보다 과정의 즐거움을 알았고 정답보다 질문의 가치를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결과라는 압박감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발견한 작은 지식의 조약돌 하나, 오늘 당신이 견뎌낸 인내의 순간 하나가 이미 당신을 어제보다 더 나은 거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암흑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기적의 서사이며 당신은 지금 당신만의 위대한 법칙을 써내려가는 중입니다. 아이작 뉴턴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그의 정신은 이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체기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정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만의 사과나무를 찾고 당신만의 우주를 설계하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멈춰 세웠을 때 당신의 영혼은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뉴턴이 암흑기를 기적으로 바꾼 유일한 비결이자 우리가 이 고독한 천재에게서 배워야 할 마지막 지혜입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더 멀리 내다보십시오. 뉴턴이 발견한 진리의 바다는 여전히 넓고 깊으며 당신이 주워 올릴 예쁜 조개들은 아직도 해변에 가득합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궤도에서 이제 당신만의 만유인력이 세상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눈부신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